안녕하세요. 강사 임경아입니다. 제44회 배상책임 및 근로자 재보장보험의 이론과 실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험을 마치신 여러분들 정말 애쓰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도록 하고요. 자, 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활용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자, 보시게 되면 1번 문제는 여러분들께 누누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항상 의무보험인 이제 의무보험 상품에도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의무보험 중에 화재를 담보하고 있는 그러한 배상책임 보험은 특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올해 역시에도 그 부분에서 문제가 나왔고요. 여러분들 이번에 법이 개정이 되면서 다중이 합의책에 대한 부분들이 반드시 나올 거라는 그런 부분들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의무보험인 특약부 화재보험과 다중이 화재 배상책임 보험이 같이 나오는 그런 사례 문제였어요. 여태껏 우리가 의무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풀어봤고 특히 화재 삼총사에 대한 부분들을 누누이 여러 번 풀어보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을 본인의 그런 논리로 잘 풀으셨다고 하면 그닥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긴 했습니다. 자, 문제를 보시게 되면요. 갑이 소유하고 있는 12층 특수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 특수 건물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화재가 발생을 하였다라는 부분들이 언급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께서는 이 특수 건물이 소유자가 가입하고 있는 특약부 화재 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들이 먼저 있어요. 그래서 특약부 화재 보험이 언급이 되겠구나라고 지문을 보시는 순간 이미 파악을 하셨어야 하고요. 특약부 화재보험 누가? 소유자가 가입을 하죠. 그런데 중요한 건 화재는 을이 최근 이 특수 건물에서 지금 임차인으로 들어와서 노래 연습장을 개업을 한 거죠. 그래서 이 노래 연습장에서 지금 개업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 한 층에 대한 분인 임차인 누가? 을이 다중이용 업소를 지금 개업을 한 부분들인 거고요. 다중이용 업소의 업주는 여러분들께서 다중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야 한다는 부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다중이용 업소 정확한 명칭은 다중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죠. 다중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의무보험 대상에 그 가입 대상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파악을 하고 계셨어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예외가 있죠. 우리가 특수 건물에 입점을 하고 있는 다중이용 업소의 경우에는 이 예외 규정으로 이 의무보험 가입을 강제하지 않는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그래서 실제 임차인이 가입한 다중이용 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은 결국에 의무적으로 가입을 해야 하는 부분들이지만 특수 건물에 입점을 하고 있는 그러한 업소이기 때문에 예외 규정으로 두고 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좀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화재가 발생을 했어요. 어떻게? 정확한 발화 원인과 발화 지점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노래방에서 사고가 발생을 했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노래방에서 발생한 이러한 화재라는 그런 부분들을 잘 기억을 하셨을 때 발화 원인은 알 수 없지만 발화 지점도 단정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점유자와 소유자에 대한 그 책임들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점유자의 경우에는 우리가 공작물 점유자는 1차적으로 점유자가 책임을 지는 부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에게 가실이 없음을 반증하는 경우에는 그 경우에는 이자의 책임은 면책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반증을 한다라는 그런 전제 조건 하에서. 그렇지만 소유자는 이 부분에 있어서 면책되는 부분들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점유자가 자신의 가실을 반증을 하였다 하면 점유자는 그러한 부분들을 반증을 할 수가 있지만 소유자의 경우에는 자신의 가실 없음을 반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조차 없고 반증을 한다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결국에는 소유자는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들이 없어요. 면책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은 어떠한 부분이 있느냐. 제3자의 가실이 명확한 부분들이 있다면 그때는 면책이 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본인의 가실 없음을 반증하지 못하는 한 책임을 면할 수 있는 점유자하고는 다른 위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는 원인 미상의 화재고 결국 발화 원인과 발화 지점도 단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화재의 시작이 노래방에부터 시작이 되었다면 이 노래방의 그런 화재 사고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점유자인 이 임차인 을이 본인에게 가실 없으면 입증해야 하는 부분들은 분명 있습니다. 그런데 발화 원인뿐만 아니라 발화의 지점을 알 수 없다라는 부분들은 화재가 발생을 해서 여기 지금 노래방에서 화재가 발생을 하였다라는 건지 그 시발점이 노래방이었는지 그 부분은 명확하게 지문을 보아서는 알 수가 없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가실 의무에 대한 부분들을 떠나서 어찌 되었든 간에 지금 가입되어 있는 보험은 무슨 보험이죠? 특약부 화재보험. 피보험자는 누구? 바로 지금 특수 건물의 소유자가 피보험자로 되어 있죠. 그리고 또 가입되어 있는 부분들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이에요. 다중이 화재배상책임보험인데 이 보험의 피보험자는 또 누구죠? 바로 그 업주죠. 다중이용업소 업주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을이 되겠습니다. 결국에는 갑과 을이 각각의 보험에 가입을 하고 있고 본인들의 법률상 책임이 발생을 했을 때 그러한 부분들을 담보를 해주는 보험인 거죠. 그런데 특약화재 보험은 피보험자의 가실 의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는 부분들인 거고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경우에는 과거에는 보험 상품 자체가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책임이 발생을 했고 그러한 부분이 인정이 될 때만 담보를 해주는 그런 보험이었어요. 의무보험이라 할지라도.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되고 상품 역시 피보험자의 가실과 상관없이 특약화재 보험과 동일한 거죠. 그래서 결국 보상을 하는 상품으로 상품 자체가 바뀐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이 있다라는 부분들을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사실은 이러한 부분 2016년도에 누구의 보험에서 명확하게 지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주어지지 않은 그런 문제들이 2016년도에도 나왔었거든요. 그때도 특약부화재 보험은 그런 신체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그때는 당시에는 특약화재 보험은 아니었죠. 신대책 특약이라고 해서 명칭이 좀 달랐는데 그 상품과 다중이용업소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이 동일하게 나왔었던 문제였었고요.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의무보험인 특수건물에서 먼저 1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여기에 대한 초과 손해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 보험에 그 초과 손해를 두 번째로 지급을 하는 걸로 답안을 쓰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고요. 그렇게 답안을 작성하시면 사실은 안 됩니다. 어떻게 작성을 하느냐. 왜냐하면 이건 중복보험이 아니라 특약부 화재보험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유자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에요. 그래서 소유자가 가입한 소유자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인 거고 다중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다중이용 업소의 업주가 가입하는 보험이기 때문에 각각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줄 별개의 보험인 거예요. 의무보험과 그 임의보험으로 이렇게 초과되는 손해를 담보해주는 보험 자체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문제에서 누구에게 가심이 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없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결국 각각의 법률상 책임, 특수건물의 가실 의무와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하면 그로 인해서 발생한 타인에 대한 그런 손해를 담보해주고 있기 때문에 특약부 화재 보험의 피보험자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것이고 다중이 화재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에도 상품이 가실 의무와 상관없이 보상을 하게끔 약관도 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업주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것뿐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서 각각의 보험 상품이다. 그리고 이건 임의보험과 초과보험의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건물 보험은 특약부 화재보험으로 그리고 다중이 합의책에 대한 그러한 부분들은 이 상품 이대로 서로 각각의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에서 가입 상태가 갑이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을 역시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상품인데 각각의 상품이 의무보험 보상 한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억 5천 그리고 부상은 3천만 원이죠. 동일한 그러한 조건이긴 하지만
피보험자가 다르기 때문에 각각의 보험이라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1급이었다면 굳이 금액이 이제 주어지지 않았겠지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7급과 장애인 7급, 부상은 4급이에요. 그래서 동일하게 금액도 동일하죠. 그리고 재해자별 손해액 내용을 보시게 되면 자, 누구죠? 노래 연습장 주인, 다중이용 업소의 주인이 현장에서 사망을 했고 여기 손님도 사망을 했고 치료 후 후유장애에 대한 부분도 종업원이 장애가 발생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쭉 보시게 되면 어떤 보험에서 어떻게 가입이 되고 보상이 되는지 여러분들께서 좀 파악이 빨리빨리 되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자, 1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신체손해배상 특약부 화재보험과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서 타인의 적용 범위를 설명을 하시오. 여러분들 타인에 대한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법에서 특별히 언급이 되어 있지 않고 약관에서 언급이 특별히 되어 있지 않다 할지라도 그 타인에 대한 부분들은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그러한 직계가족이라든지 이러한 가족들에 대한 부분은 타인으로 인정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근로자 역시도 타인으로 보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화재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보험은 좀 독특하게 근로자까지도 타인으로 보고 그자들의 손해를 다 담보해주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1번 문제 같은 경우에 특수건물에 대한 부분들의 타인의 범위는 특약부 화재보험 같은 경우에는 법령에서 지금 보험 약관에서 명확하게 나와 있어요. 타인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보시게 되면요. 타인에 대한 부분들은 특약부 화재보험은 특수건물의 소유자 및 그 주거를 같이 하는 직계가족. 법인의 경우에는 이사 또는 업무집행 기간. 이해의 사람과 그리고 피보험자의 종업원도 타인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타인이 누구인지 제3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부분들은 언급은 없지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그러한 가족의 경우에는 타인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 이 부분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사례에서 이 부분을 적용을 했을 때 특수 건물 소유자에게 있어서는 누구? 노래 연습장 주인이나 손님이나 노래 연습장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역시 타인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책임 보험에서 이렇게 봤을 때 결국 피보험자인 이 주인의 입장에서는 손님뿐만이 아니라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도 역시 타인에 해당돼야 된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께서 적어주시면 되는 문제였습니다. 자, 그러면 재해자별로 A와 B보험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을 각각 상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기재를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질문을 드렸는데 지금 제가 앞서서 설명을 막 드렸던 것처럼 각각의 보험 상품은 각각의 법률상 책임을 담보해주는 보험이기 때문에 어떤 것에 먼저 배상을 하고 어떤 보험으로 먼저 보상을 하고 초과된 손해를 보상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각각 특약부 화재보험에서는 보상할 수 있는 자가 누구인지, 다중이 화재배상책임보험에서는 누구에게 지급을 하는 부분인지 명확하게만 작성해 주셨으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이걸 한번 지워볼게요. 그러면 타인으로 보고 있는 부분들이 특약부 화재보험은 특약부 화재보험에서 타인이란 우리가 지금 업소 주인 그리고 노래방 손님 그리고 노래방에서 고용하고 있는 종업원 이 종업원 역시도 결국 이 특수건물 소유자에게는 다 타인인 거죠. 제3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이자들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가 가능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현장에서 사망을 했는데 손해액이 2억이에요. 그럼 우리가 사망의 한도가 얼마죠? 사망의 한도액이 1억 5천이죠. 그래서 1억 5천 한도이기 때문에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5천만 원입니다. 자, 그리고 손님도 현장에서 사망을 했어요. 손님의 손해액은 자 사망으로
2억 5천만 원이 되죠. 손님 역시 마찬가지죠. 한도가 1.5억이기 때문에 손님에 대한 부분들도 1.5억까지 보상이 가능한 거예요. 특약부 화재보험에서는. 그리고 종업원은 부상치료 후에 후유장애 진단을 받았습니다. 부상은 지금 한도가 손해액이 3천만 원, 그리고 장애의 경우에는 지금 1억 원의 손해가 발생을 했는데 4급과 7급이라고 말씀드렸어요. 4급에 대한 한도는 6천, 그리고 부상 4급에 대한 부분들은 1,000만 원, 그리고 후유장애는 지금 7급이기 때문에 6천만 원이 되겠네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부상의 경우에는 3천만 원의 손해액이 발생을 했지만 지금 한도가 1,000만 원이었기 때문에 보상은 1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장애는 1억 원이 발생했어요. 1억 원이 발생했으나 지금 한도가 6천만 원이었죠. 그래서 한도는 6천만 원이기 때문에 결국 한도까지 6천만 원만 보상이 되는 거고, 결국 합산하면 지금 종업원의 경우에는 7천만 원이 보상금액이 되는 것입니다. 자, 특약부 화재보험에서는 이렇게 보상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다중이 합의책 역시도 다중이용업소 화재보험의 경우에도 동일은 하지만 업소주인은 본인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본인에 대한 부분은 보상이 안 되겠죠. 그래서 업소주인은 본인이 피보험자이기 때문에 면책인 거죠. 그리고 손님도 보상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초과 손해를 보상하는 부분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어요. 각각의 법률상 책임을 물론 이중으로 해서 실제 손해액보다 초과되는 금액까지 다 지급하는 것은 아니지만 각각의 보험자들이 가지고 있는 책임이라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동일하게 2.5억이지만 여기 보험사에서도 사망의 한도가 1.5억 원이기 때문에 1.5억 원 내에서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종업원도 피보험자의 종업원이긴 하지만 지금 가입 상태가 종업원의 재해를 부담부하는 특약에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종업원에 대한 부분들도 보상이 가능하다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결국 종업원은 부상 3천, 그리고 장애 1억이나 결국 한도 1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급이 가능한 것이고요. 또 장애 1억 원에 대한 부분들도 그래서 이렇게 보상이 가능한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을 해 주셨다고 하면 좋은 답안이 되는 부분인 거고요. 만약에 특약부 화재보험에서 먼저 보상을 하고 초과 손해를 임의보험으로 지금 규정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보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을 좀 그렇게 판단하기에는 조금 모호함이 있는 거고요. 전 개인적인 이거는 사견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뭔가 명확하게 떨어지지 않는 이런 문제들을 왜 계속 반복해서 내시는지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이건 어디까지 제 개인 사견이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충분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1번 문제는 여기까지 이렇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2번 문제는요. 체육시설에서 발생한 그러한 사고였고요. 여러분들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들께서 이미 문제를 풀어보셨기 때문에 알고는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따로 임의보험이 출제가 되어 있거나 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이 의무보험인지 임의보험인지 그닥 그렇게 중요한 내용의 그런 부분들은 아니었어요. 자, 한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해자가 수영을 하다가 의식을 잃게 됐죠.
그런데 안전요원의 신속한 그런 처치가 지연이 되어서 결국에는 후유장애가 발생을 했어요. 그래서 사망한 것은 아니지만 이자의 그 잔중 여명이 10년으로 단축이 됐어요. 사고 당시에 지금 30세였고 10년이 단축되었다는 얘기는 이자가 40세에 사망할 것으로 추정을 한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40세까지는 살아있는 것으로 보는 거고 40세 이후 우리가 그리고 가동연한이 종료되는 65세까지는 결국에 여러분들께서 어떠한 부분들로 사망을 한 것으로 이제 추정을 하고 간주를 하고 그런 추정을 하고 여러분들께서 문제를 풀으셔야 된다라는 거죠. 자, 보시게 되면 정년은 60세까지고요. 그리고 형실소득은 600만 원이 지금 되어 있고 퇴직금에 대한 부분들은 산정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를 볼까요?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30%라는 것은 결국 피보험자의 가실이 30%고 나머지 70%는 이 사고로 당한 피해자의 가실이라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70%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해 줄 것이 아니라 피해자의 가실 70%를 제한 30%만 손해배상액을 산정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늘 항상 피해자의 그런 가실이 이렇게 나오다가 바꿔서 이런 부분들이 나와 있다고 해서 여러분들 이 부분을 혼돈하시면 안 돼요. 이건 너무 기본적인 내용인 거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다 할지라도 문제만 읽으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피보험자의 책임 범위가 피보험자의 가실이라는 부분들은 이거는 충분히 이해를 하고 넘어가셔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발생 치료비는 우리가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항상 치료비가 얼마다, 뭐 6천이면 6천 이렇게 정확하게 똑 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지문이 지워주기는 했는데 이번에는 요양급여에 대한 부분들도 공단에서 얼마 지급하였는지 부분들도 나왔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배상책임 보험의 경우에는 피해자에게 이득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총 치료비는 6천만 원이지만 결국 공단이 3천만 원을 부담을 했다라는 것은 피해자가 공단에 의해서 지급한 3천만 원을 제외하고 치료비를 지출했다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러면 6천만 원에 대한 치료비를 모두 다 지급을 하게 되면 피해자가 자기 주머니에서 나간 그런 3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오히려 공단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3천만 원은 이익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보상을 해주시면 안 되고요. 결국 이 치료비에서 공단에서 지급한 부분은 제외를 시켜야 된다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총 치료비는 6천이었으나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3천이기 때문에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은 본인 부담금 2천만 원과 비급여, 공단에서 지급하지 않는 부분들인 거죠. 이 부분은 사실 산재에서도 많이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이 비급여에 대한 부분들은 공단이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이 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하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이 금액과 이 금액의 합산한 금액이 피해자가 직접 지출한 금액이어서 결국 총 치료비는 3천만 원이 피해자가 지출한 금액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그 부분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오픈한 개수를 보시게 되면 사고일부터 기대 연명까지 결국 40세까지는 생존한 것으로 보는 거고 그 이유는 사망으로 추정을 하는 건데 사고일부터 기대 연명까지 기간은 살아있는 기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빼고 그리고 그 기대 연명 종료부터 결국 가동연한 연한까지는 사망으로 보고 결국 생계비를 공제해서 생계비 3분의 1을 공제해서 보상을 해주는 것으로 여러분이 답안을 작성하시면 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 하나가 또 있었죠. 호프개수 240을 초과하면 되지는 않지만 지문에 242로 나와 있었기 때문에 240을 초과하는 나머지 기간에 대한 부분 그냥 버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240까지 계산을 해서 손해액을 산정을 해주셨으면 다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보시게 되면 손해액을 한번 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적극적 손해액은 결국 치료비죠. 치료비인데 병원에서 치료받던 기양치료비가 총 얼마였죠? 기양치료비 6천만 원입니다. 그런데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이 3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자
공단에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급을 하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차액이 3천만 원이죠. 결국 이 차액에 대한 3천만 원에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을 해서 결국 피보험자인 가해자의 가실만 보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3천만 원에 대한 1-70% 아니면 내지는 그냥 30%를 해주셔도 되죠. 그래서 900만 원이 되는 거고요. 문제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대법원 2018-287935 판례 기준으로 해서 산정을 하자.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요. 이 판례가 나오기 전에는 우리가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언제 공제를 했냐면 6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 여기에 피해자의 가실을 먼저 적용을 했어요. 그럼 결국 문제에서는 음수가 나와서 좀 그 부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1-70을 하게 되면 6천만 원에 대한 부분들의 1-70이면 결국 30%만 지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30%는 3618에서 1,800만 원이 나와요.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빼기 전에 먼저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을 했다는 거죠.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해버리고 1,8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에서 공단에서 지급한 3천만 원을 뺀다라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1,200만 원. 결국 음수이기 때문에 지급할 것이 없는 부분들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라는 거죠. 이 판례가 나오기 전까지. 그렇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에 공단에서 지급한 부분들까지도 피해자가 다 가실을 적용한 부분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결국 피해자에게 되게 불합리한 부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판례가 나오고 나서 이렇게 계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공단에서 지급한 금액을 빼라. 치료비에서.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해라. 그래서 이렇게 판례가 나와서 결국은 900만 원에 대한 부분들이 지급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양치료비는 끝났고요. 향후치료비는 지금 평가를 적용을 했어요. 향후치료비 1억에 대한 2억씩 가실을 이제 적용해 주셔야 되죠. 그래서 3천만 원이 되고 3천만 원이 되고요. 그리고 개호비. 개호비는 지금 자 보시게 되면 시중 노임 단가가 300만 원이에요. 그래서 이 300만 원에 대한 그 노임 단가에다가 우리가 개호는 사고일로부터 연행기간까지 다 인정을 해주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지금 보시게 되면 우리가 300만 원에 대한 그리고 살아있을 기간까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300에 대한 부분들 곱하기 호프개수 90 네, 그리고 여기에 가실을 또 적용해줘야 되겠죠. 피해자의 가실을 적용해서 계산을 했더니 금액은 8,100만 원이 나와요. 8,100만 원이 나옵니다. 그래서 합산하면 적극적 손해의 경우에는 1억 2천만 원이 나옵니다. 1억 2천만 원. 여기까지 풀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소극적 손해를 계산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소극적 손해는 사고부터 기대연명까지, 즉 살아있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추정하는 그 기간까지는 그대로 산정을 해주시면 되죠. 사고부터 기대연명까지, 결국 40세까지요. 40세까지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이자의 임금 600만 원에 호프개수가 90이었어요. 90에 그리고 가실을 그대로 적용을 해주시면 금액은 1억 6,200만 원이 나와요. 1억 6,200만 원. 자, 그런데 기대 연명 이후부터는 사망을 할 것이다라고 우리가 추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기대 연명 이후 그리고 정년까지
정년 60세까지라고 했으니까 20년의 기간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때는 생계비를 공제하고 지급을 합니다. 600만 원에 호프 개수는 겹치는 기간 제외하고 130, 그리고 가실, 그리고 사망할 것으로 봤기 때문에 생계비도 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금액은 1억 5,600만 원이 돼요. 자, 그리고 나머지 정년 이후부터 이제 이자가 가동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까지, 일을 할 수 있는 가동 연한 종료까지 보상을 해주는데, 우리가 300만 원이 지금 임금으로 주어졌어요. 도시료 임금으로 300만 원이 주어졌고, 여기 300만 원에, 자, 기간은 우리가 240에서 지금 겹치는 이 기간을 제외를 시켜줘야죠. 왜? 초과되는 2는 그냥 버려야 되니까. 240 빼기 220이니까 결국 호프 개수는 20이 됩니다. 똑같이 생계비도 공제를 해주셔야 돼요. 그렇다면 금액은 1,200만 원이 나와요. 자, 이 금액이 나오고요. 소극적 손해를 합산을 했더니 이 금액은 3억 3천만 원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이제 위자료가 하나 남았죠. 위자료는 지금 가시를 따로 지급 산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 자, 문제 보시게 되면 위자료는 피보험자 책임 범위를 이미 고려를 했대요. 그러니까 결국에 이 부분이 있다라는 부분들은 가시를 따로 적용하지 말라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정신적 손해, 위자료 5천만 원이 되고요. 결국 합계 금액이 얼마죠? 전부 합계 금액이 5억이 나와요. 5억. 그래서 5억을 그대로 지급을 하면 좋겠지만, 자,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 한도는 5억이지만 자기부담금이 있었어요. 자기부담금 얼마? 10만 원. 자기부담금이 10만 원이 있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보상 금액은 5억에서 자기부담금을 10만 원을 제외하고 한도가 5억이기 때문에 결국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4억 9,990만 원. 9,99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자, 이제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3번 문제는 해외 취업선언에 관련된 그런 문제들이었어요. 여러분들께 제가 약수 30문제를 만들어 드릴 때 여러분들 해외 취업선언에 대해서 보상을 어떻게 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약수 문제를 제가 올려드렸고, 상선언과 어선언이 있었는데 상선언과 어선언에 대한 부분들이 추가적으로 지급하는 금액이 조금 차이가 있었죠. 그래서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었고요. 지금 문제에서는 지금 해외 취업 선언 중에 상선언에 관련된 그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외 취업 선언 같은 경우에는 국내의 그런 선박들을 해외의 그런 업주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배를 좀 빌리고, 그리고 우리나라 선원들을 이제 고용을 하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자들이 결국에는 해외 취업 선언 재해보상에 관한 그런 규정에 의해서 보상의 대상이 되는 부분들인 건데, 어쨌든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들 그냥 선언법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지급했던 그러한 계산 규정대로 그대로 지급을 하시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상선원에게 추가로 지급하는 그 금액만 플러스로 넣어주셨다면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문제였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제를 보시게 되면 이자는 선원근로자 재해보장 책임보험에서 해외 취업선언 재해보상 추가 특별약관에 지금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지금 이러한 피보험자가 가입한 보험 상품이 이 피해자 그 대상이 되는 부분들인 거죠. 그래서 치료기간 및 치료비에 대한 부분들은 보시는 것처럼 4,000달러가 나왔고요. 그리고 월 통상임금은 3,000, 그리고 월 승선 평균임금 3,600달러이고 평균임금에 대한 부분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유족이 나왔었어요. 여러분들 선언근제에 대한 유족에 대한 부분들을 마르고 닳도록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틀리셨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건 말이 안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여러분께서 다 맞췄을 거라고 저는 단언컨대 믿고요. 자, 보시면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험회사가 지급해야 할 지급보험금을 산정하고 그 산출 과정을 적으라고 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우리가 상선언과 그리고 어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그 부분을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해외 취업선언, 우리가 선언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보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텐데, 자, 우리가 제1을 읽게 되면 요양보상을 지급을 하고, 요양보상, 그리고 또 입원하고 있는 그 기간에 상병보상을 또 지급을 하죠. 또 뭘 지급하죠? 만약에 장애가 남았다면 장애에 대한 장애보상을 또 지급을 할 것이고, 만약에 근로자가 사망을 하였다면 장제비를 또 지급을 할 겁니다. 그리고 유족에게 지급하는 유족보상이 또 있겠죠. 보시게 되면 상선언의 경우에는 우리가 요양보상은 숙무증과 숙무외로 구분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상선언이랑 어선은 동일하게 우리가 숙무증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전액을 다 지급을 하죠. 그리고 숙무중 직무외 재해에 대한 부분들은 어떻게 지급을 하죠? 동일하게 숙무중은 전액을 다 지급을 합니다. 그리고 숙무중 직무 외의 경우에는 어떻게? 3개월의 범위 내에서 요양보상을 다 지급합니다. 3개월의 범위. 그리고 상병보상의 경우에도 자, 우리가 숙무중과 숙무중 직무외로 볼 수 있는데 우리가 4개월까지는 100% 다 지급을 하고 4개월을 초과하는 기간에는 70% 지급했던 부분들 기억을 하고 계실 거예요. 다 보시게 되면 자, 숙무중은 우리가 4개월까지는 100% 그리고 여기에 초과되는 초과 기간은 70% 이렇게 지급하는 것을 기억을 하고 계실 거고요. 그리고 숙무중 직무 외의 경우에는 3개월까지 70%만 지급하는 부분들 3개월의 범위에서 우리가 70% 이렇게 지급하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장애가 발생을 했을 때 보시게 되면 우리가 또 승선평임에 대한 부분들로 지급을 해주는데 장애 급수에 해당되는 그 급수만큼 지급했다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장애보상은 숙무중 직무외가 따로 없고요. 어선언과 그리고 상선언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숙무중 승선평균임금 평균임금에 우리가 급수 해당 급수를 지급을 하는 것은 동일해요. 승선 평균임금에 해당 급수를 적용해 주는 것은 동일한데 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장애에 대한 부분들 상선언은 플러스 $30 여기에 $30 그리고 12달러 이렇게 보상을 하는 차이가 있는 거죠. 어선언과. 그리고 장제비 역시 우리가 120일을 지급을 하죠. 승선평임에 120일을 보상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데 지금 장제비 같은 경우에는 승선평임에 120일을 계산을 해준 금액과 우리가 $4,500에 대한 부분들로 계산을 했을 때 더 큰 금액을 지급을 하는 거죠. 이 금액이 더 높다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것이고 이 금액이 $4,500에 미치지 못한다고 하면 이 금액을 지급하는 거고요. 어선언도 마찬가지예요. 어선언은 지금 여기에 금액이 $3,000죠.
유족 보상을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선언법에서는 우리가 1,300일을 지급을 하고 있죠. 그래서 승선 평균 임금의 1,300일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해요. 상선언, 어선언 다 마찬가지로. 승선 평균 임금의 1,300일을 지급하는 것은 동일하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보상을 하고 여기에 4만 달러 상선언은 4만 달러 그리고 어선언은 플러스 2만 달러죠. 2만 달러를 추가로 보상을 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이렇게 계산한 금액이 지금 7만 달러에 못 미치거나 그리고 보시게 되면 5만 6천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결국에는 이 금액을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만약에 이 금액보다 이 금액이 크다고 하면 이 금액들을 그대로 지급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승무증 직무의 경우에도 우리가 보상을 어떻게 했죠? 유족 보상이 승선 평균 임금을 1,000일을 해줬었어요. 승평이 1,000일을 해주는 건 동일해요. 승무중 직무에 승선 평균 임금의 1,000일을 해주는 것은 동일한데 중요한 건 이 금액을 계산한 금액보다 4만 달러가 미치지 못하면 3만 달러를 보상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어선언 같은 경우에는 2만 달러죠. 2만 달러에 미치지 못하면 2만 달러를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해주시면 돼요. 이 부분을 암기를 하셨으면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 상분 보상은 지금 통상임금, 그리고 초과기간은 통상임금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작성을 해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결국 피해자가 문제를 이제 보시게 되면 상태가 악화가 돼서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한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보상해야 된 부분들은 요양보상, 그리고 입원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상병보상, 그리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을 했기 때문에 유족보상과 장제비, 결국 장애보상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부분이 보상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손해액을 한번 산정해 보도록 할게요.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이 되겠죠? 그리고 요양보상은 전액 지급이 됩니다. 그래서 치료비는 4,000달러가 나갔어요. 그리고 상병보상은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것처럼 4개월까지는 통임의 100% 그리고 초과하는 기간은 70%만 지급을 한다고 말씀드렸죠. 결국 지금 통상임금은 일일 지금 100달러고요. 그리고 승선 평균임금은 120달러가 된다라는 부분들이 친절하게 나와 있었어요. 자, 이제 보시게 되면 그 100달러를 그대로 작성해서 30일로 승장을 해주셔도 되지만 지금 월 통상임금이 나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3,000달러를 그대로 적용을 해줄게요. 3,000에 대한 부분들을 4개월은 100% 보상을 하고 초과되는 기간은 70%만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초과 기간이 1개월이네요. 그래서 결국 계산을 하시게 되면 70%예요. 이거 100%가 아니라 70%. 그래서 계산을 하면 2,100이 나와요. 그래서 전체 합산을 했더니 14,100달러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사망을 하였기 때문에 장제비와 그리고 유족보상이 지급이 되겠죠. 유족보상은 1,300이 지급이 돼요. 우리가 승선 지금 평균임금이 120달러이기 때문에 120에 1,300일을 계산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있어요.
우리가 상선하는 경우에는 4만 달러를 추가로 지급해 주죠.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 금액은 그래서 합산을 하게 되면 전체 금액이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지금 7만 달러보다는 더 높기 때문에 이 금액을 그대로 지급해 주시면 되겠네요. 장제비 볼까요? 장제비는 120일을 지급을 해주고 있어서 계산을 해주시게 되면요. 금액은 4,400. 이 금액이 나옵니다. 자, 그리고 특별 위로금이 있어요. 그 피해자가 현지에서 사망을 해서 그곳에서 현지에서 매장이 되거나 이자를 화장을 하는 경우에 특별 위로금이 지급되고 있는데 여러분들께 너무 좀 죄송하게 생각하는 것이 제가 이 부분은 말씀을 안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작성을 다 해놓고 이 부분을 작성하지 못해서 부분간점에 당하신 분들이 좀 계실 거라 그 부분이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도 여러분들께서 너무 좌절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부분 간점은 있지만 이 부분을 충분히 쓰셨다고 하면 그래도 높은 점수를 받으실 수 있기 때문에 좀 그 부분은 좀 여러분들께서 좀 위로는 안 되시겠지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 너무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 위로금을 한번 보도록 할까요? 특별 위로금은 우리가 90일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을 해줘요. 그래서 계산을 했더니 이렇게 금액이 나오는 거죠. 그 전체 금액을 전부 합산하면 지금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번 문제가 뭐였죠? 결국에 지금 유족이 누가 있어요? 사실혼 배우자와 미성년자의 자녀죠. 그리고 어머니 그리고 조모 할머니가 계셨어요. 피해자에게.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아시고 계신 것처럼 우리가 1순위는 부양하는 가족이 우선 1순위인 거고 그 중에서 배우자와 자녀와 부모의 경우에는 동순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뭐 손주라든지 아니면 조부모가 있는 경우에는 그자들은 그 순위의 다음 순위로 밀려나요. 그래서 결국 갑과 을과 병이 각각 n분의 1씩, 3분의 1씩 이자들에게 결국 금액이 돌아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자 유족에 대한 부분들 가족관계를 토대로 해서 선언법에 따른 상속인의 상속 비율을 기재를 하면 결국에는 갑과 을과 병이 각각 n분의 1, 3분의 1씩 지급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답안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는 부분들이었습니다. 자, 다음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4번 문제 보시면요. 4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즘 지금 시대를 좀 반영을 하셨어요. 문제에서 보시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지금 감염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인데 보시는 것처럼 갑과 을과 병이 각각 소송이 발생을 했고요. 갑과 을은 결국에 병원에 가실 그리고 전문인의 가실로 판명이 되었지만 병의 경우에는 그러한 부분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법률상 배상 책임이 없는 것으로 판결은 됐지만 결국 병에 대해서 발생했던 그런 소송 비용은 보험사에서 모두 지출하는 것으로 그런 동의를 한 상태입니다. 자, 다시 이제 별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별표 내용을 보시게 되면 A보험사와 B보험사, C보험사가 있고 각각의 지금 담보하고 있는 보험 종목이 A보험사의 경우에는 의사의 가실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그런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이에요. 그리고 B보험사의 경우에는 영배책의 시설 소유 관리자 배상책임이 가입이 되어 있는 상태고 C보험사 역시 전문인 배상책임 보험입니다. 지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전문인의 가실을 담보하는 그러한 보험에 2개가 가입되어 있고 B보험사인 이 보험 하나만 시설 소유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되어 있는 부분들인데
사례 같은 경우에는 결국 전문인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이기 때문에 보시게 되면 B보험사는 바로 면책이구나라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었고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A보험사와 지금 C보험사가 중복으로 가입되어 있는 보험이냐, 결국 그래서 독립책임액으로 그렇게 해서 문제를 푸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그 보고기간 연장담보, 결국 ERP에 대한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고 계시게 되면 ERP의 전제 조건은 ERP의 전제 조건의 경우에는 제일 먼저 보험이 그 보험료의 미납으로 해제되는 것 이외에 그 다른 사유로 인해서 해지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보험료 미납 이외의 사유로 우선 해지가 되는 경우에는 지금 ERP를 적용할 수가 없고, 그리고 갱신하는 그 보험이 손해사고 기준증권인 경우에도 ERP를 지금 적용할 수가 없어요. 손해사고 기준증권인 경우에. 자, 그리고 갱신보험이 손해사고 기준증권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럼 결국 배상 청구, 갱신보험이 배상 청구 기준증권일 경우에, 자, 우리가 그 앞서서 우리가 소급담보일자라는 부분들이 있죠. 이 소급담보일자가 결국 겹쳐서는 안 되라는 거죠. 소급담보일자가 이유여야 돼요. 그래서 결국 갱신하는 보험의 소급담보일자가 이전 보험의 이유. 이러한 전제 조건이 지금 있어야지 결국에는 ERP가 인정이 되는 부분들인 건데, 결국에 지금 상품을 보시게 되면 지금 두 보험이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ERP를 적용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라는 거죠. A보험 같은 경우에는 한번 보겠습니다. A보험은 지금 소급담보일자가 2019년 3월 1일로 되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험기간이 2020년 3월 1일, 그리고 보험 종기가 21년 3월 1일로 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A보험사. 그런데 C보험사의 경우에는 소급담보일자가 동일하게 2019년 3월 1일자고요. 그리고 보험 기간은 2021년 3월 1일, 그리고 보험 종기가 2022년 1일로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언제 보험기간에 청구가 되었을 때 보상하는 부분이 배상청구 기준증권인데, 결국 소급담보일자가 동일한 그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라는 거죠. 결국에는 A보험사는 2019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서 2020년 3월 1일부터 21년 3월 1일 사이에 청구가 들어온 부분들을 담보해주는 보험인 거고, C보험사 경우에는 2019년 3월 1일 이후에 발생한 사고에 대한 부분에서 결국 보상하는 청구되는 이 기간이 2021년 3월 1일부터 2022년 3월 1일이기 때문에 이 기간에 대한 부분들이 결국 청구가 들어왔을 때 대한 부분들을 담보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연장선상으로 보시면 돼요. 소급담보일자 이후에 이 보험기간이 종기가 되니까 C보험사에서 이걸 이후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담보를 해준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발생하는 사고가 이 기간이라면 이 기간에서 지금 A보험사가 담보를 해주는 거고, 만약에 청구된 기간이 C보험사의 21년 3월 1일이라면 이 C보험사에서 담보를 해준다라고 이해를 하고 계시면 돼요.
자, 그럼 문제를 보시게 되면 지금 갑의 경우, 우리가 갑의 경우에는 청구가 언제 들어왔나요? 자, 보시면 갑은 사고가 21년 2월 10일 날 발생을 했어요. 갑을병이 다 동일해요. 사고 발생은. 그런데 손해배상에 대한 청구일은 갑은 2월 15일, 그리고 을은 3월 10일, 그리고 병에 대한 소송은 5월 15일 날 발생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사고는 2021년 2월 10일에 발생한 거 다 동일하다는 거죠. 2021년 2월 10일에 동일하게 결국 소급담보 일자 이후에 발생을 한 거죠. 사고 발생일은 2021년 2월 10일 이때 다 발생을 했고 2021년 2월 10일이면 뭐 여기 뭐 어디쯤 되겠죠. 2021년 2월 10일에 사고는 발생을 했는데 자, 갑의 경우에는 지금 청구는 2월 15일에 2021년 2월 15일. 그럼 이때 갑은 청구가 들어온 거고 을의 경우에는 3월 10일. 3월 10일이면 이 기간에 청구가 들어왔다는 거죠. 을의 경우에는 이 기간에 청구가 들어온 거고 그리고 병의 경우에는 2021년 5월 15일 날 소송이 발생을 했기 때문에 뭐 이 기간 뭐 어디 되겠죠. 그래서 병의 경우에는 이때 소송이 제기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으로 해서 결국 갑의 손해는 A보험사에서 그리고 을과 병의 소송에 관련된 부분들은 C보험사에서 보상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이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A보험사의 경우에는 갑의 손해가 갑의 손해에 대한 부분들이 보상이 이루어지는 거죠. 손해액보다는 보험자의 보상금액을 적는 게 맞겠네요. 보상금액. 그래서 A보험사는 갑의 손해액 갑의 손해액이 1억이었죠. 1억. 그리고 비용 손해는 1,000만 원이 나왔어요. 소송 비용이. 그래서 결국 합산한 금액은 1억 1,000만 원인데 지금 공제금액이 5천만 원이에요. 공제금액이.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 1억 1,000만 원에 공제금액 5천만 원을 하게 되면 금액이 6천이죠. 한도는 1억이고요. 한도가 더 크네요. 한도는 1억이기 때문에 결국 보험자가 보상할 수 있는 금액은 A보험사의 경우에는 6천만 원이 되는 거예요. 자, 이제 B보험사 한번 보도록 할게요. B보험사의 경우에는 을의 손해액과 그리고 을과 병의 소송 금액이 지급이 되는 거겠죠? C보험사 을의 손해액 을의 손해액은 6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B와 C의 소송 비용이 각각 1,000만 원씩이기 때문에 2천만 원이 나오고요. 그러면 합계 금액은 전부 8천이 되겠죠. 8천만 원인데 지금 공제금이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공제금이 지금 1,000만 원이 있고 자, 공제금이 1,000만 원이기 지금 합계 금액이 전체 8천만 원인데 오타가 하나 있네요. 1억 9천이라고. 8천만 원이에요. 그래서 결국 8천만 원에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이 공제금액이 1,000만 원이기 때문에 보험자는 보상 한도인 5천만 원까지만 보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한도 5천. 그래서 결국 한도 5천만 원까지 보상을 한다라는 부분들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5번 문제 보시도록 할게요.
5번 문제는 여러분들께서 다른 것보다 우선 영어가 딱 나와서 굉장히 긴장을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영어를 모르셔도 충분히 풀 수 있었던 부분들은 있어요. 자, 문제를 한번 보시면 요양소에서 결국 이 입소 환자가 요양보호사의 부축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한 부주의로 인해서 결국 사고가 발생을 한 부분들인 거예요. 아, 요양보호사 결국엔 전문인이구나. 그러면 이 사고는 전문인의 가실로 발생한 그런 사고이기 때문에 이 보험 자체가 전문인에 대한 부분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이구나 라는 부분들을 기억을 하고 계시고 질문 내용만 봐서도 충분히 이해를 하셨어야 되는 부분들인 거예요. 자, 보험 가입 사항을 이제 보시게 되면 Professional Indemnity Errors, Omissions Insurance Policy를 딱 보시게 되면 결국에는 전문인에 대한 그러한 가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그런 보험 상품이라는 부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Claims Made Basis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배상 청구 기준 증권이에요. 그래서 이 사고는 결국 이 보험 상품은 요양보호사의 가실을 담보해주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여러분들께서 파악을 하고 계시면 되고요. 보험 종목이 이렇게 이름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예를 들어서 프로페셔널 인데미티 그리고 인슈어런스라고 해도 그것 또한 전문인 배상 책임 보험인 거고 그리고 프로페셔널 라이블러티 그리고 인슈어런스 이렇게만 작성이 되어 있어도 결국에는 전문인에 대한 부분들의 가실을 담보해 줄 수 있는 보험이라는 그런 상품이구나라고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 보는 부분들이 있었을 거예요. 보험계약자라든지 피보험자, 보험기가 쭉 읽어 나가시는데 결국에 이 보험이 보상하는 이 조건이 한도는 1인당 1억 원이었고 한 사고당은 5억 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어 단어를 정확히 알지 못하셨다 할지라도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이제 짐작으로도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었어요. 그리고 디덕터블은 50만 원이었고요. 그런데 Co-Insurance of the Insured Cross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보험이 도대체 어떻게 보상을 하겠다라는 부분인 거지. 이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실 수 없었다 할지라도 공동보험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손해액에 대한 부분들을 2천만 원 이하면 10%만 지급을 하겠다. 그리고 손해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결국 이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보상을 해주겠다라는 부분들은 좀 이해가 좀 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공동보험 조항에 대한 부분들이었는데요. 문제는 이제 얘였죠. 도대체 얘가 뭐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약수 문제가 나왔는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고 싶지는 않아요. 이 문제를 왜 내셨는지는 정확히는 저도 모르겠는데 결국은 이런 이제 이 내용은 결국 공동보험을 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재보험회사에서 원수보험회사와 재보험회사 간의 그러한 조항들에 대한 부분들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이었는데요. 사실 이 내용은 글쎄요, 뭐 강사분들이 이런 내용에 대해서 정확히 다 파악을 하고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학생들 대부분이 아니라 거의 실무에서 이 배상 책임에 대한 이 부분을 정말 다뤄보신 분이 아니시라면 그 누구도 풀 수 없었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약술은 그 누구도 풀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좀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만 조금 여러분들께서 짐작하고 좀 풀어주셨고 앞뒤 문맥을 좀 맞춰서 여러분들이 그냥 그런 촉을 좀 발휘하셔서 좀 맞춰주셨으면 참 좋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개인적으로 이 5번 문제는 상당히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그렇게 생각이 주어집니다. 어쨌든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손해액 산정을 보시게 되면요. 자, 치료비를 먼저 볼게요. 피해자의 치료비. 치료비는 1950만 원이 나왔어요. 치료비는 1950만 원. 그런데 여기에 지금 가실이 20% 적용을 해서 1,560만 원이 됩니다. 또 간병비가 있었네요. 간병비는 700. 가실 똑같이 적용해 주시고요. 가실 적용해 주면 560만 원이 나와요. 그리고 향후 치료비. 향후 치료비는 850만 원에
680만 원. 합산을 하시게 되면 합계 금액은 2,800만 원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보상금액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지급보험금을 10%만 지급을 하겠다라는 거고,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20%와 거의 플러스 알파로 200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문제에 지금 나와 있었어요. 자, 그래서 보험자가 보상할 금액은 우선 2,800만 원에, 그러니까 결국 손해액이 초과를 2천만 원 초과했을 때 이 부분이 되겠죠. 자, 보시게 되면 2,800만 원에 공제금이 50만 원 있었어요. 이 부분을 공제하고, 자, 공제한 금액이 2,750만 원이에요. 그럼 이 금액이 결국 지금 2천만 원을 초과를 했기 때문에 보상하는 금액에 대한 부분들은 2,750만 원에 결국 지급보험금은 20%만 지급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면 550만 원이 나와요. 550만 원. 그리고 여기에 플러스 알파로 2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금액은 75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결국 보험자가 총 보상할 금액이 2,750만 원에서 이 750만 원, 이 금액을 제외를 하고 결국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겠다라는 부분들인 거죠. 자, 2천만 원까지 보상을 하겠다. 그래서 한도는 1억이지만 지금 공동보험 조항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한 이 금액에 대한 부분들을 빼고, 자, 제외하고 이 금액을 제외해서 2천만 원까지 지급하겠다라고 답안을 작성해 주셨으면 되는 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게 되면 클레임 컨트롤 클로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거기에 대한 그냥 답안을 좀 참고를 해주셔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한번 설명을 잠깐 들어볼까요? 원보험사와 그 재보험사가 이제 그 재보험에 가입을 했을 때 원수보험회사가 대부분이 손해사정이라든지 이런 보험금 그런 청구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결국 원보험회사에서 본인들이 다 손해사정을 다 하고 결국 재보험회사에 청구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러한 조항이 아니라 이 조항에 입각을 하게 되면 원보험사는 그냥 계약만, 고객과 계약만 이루어지는 거고, 오히려 재보험회사가 원수보험에서 했었던 그런 역할들을 다 하는 거죠. 모든 손해사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그러한 내용들을 설명을 하라는 그런 내용들이었어요. 쉽지 않은 문제였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약수를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6번 문제 한번 보실게요. 6번 문제는 다행스럽게도 그 제가 올려드렸던 약술 문제 7번 문제였죠. 약수 30문제 중에 7번 문제였었어요. 배상책임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 대위를 설명을 하고 공문 영업배상책임 보험약관을 규정하고 있는 대위권에 대해서 약수를 해라. 자, 답안을 보시게 되면 제3자의 행위로 인해서 결국에는 배상책임이 발생을 하고 결국 보험자가 보상을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부분들, 피보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러한 권리를 대위해서 결국 구상이 들어가는 부분들인 거죠. 근데 여기에 좀 추가를 드릴 게 결국 제3자에 대한 부분들, 제3자에 대한 부분들은 피보험자의 가족이라,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이라든지 그 피보험자의 고용되어 있는 근로자에게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대의할 수 없다라는 부분만 좀 첨가해서 여러분들께서 답안을 작성하셨다고 하면 15점 맞을 수 있는 그러한 문제들이었었어요. 다행스럽게도 약술 문제에서 좀 나왔습니다.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요. 생산물 배상 책임과 사실 관련되어 있던 그런 문제보다는 1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통상손해에 대한 부분들 어디까지 지급을 할 것이냐, 특별손해에 대한 부분들을 지급할 것이냐, 거기 관련된 부분들이었었어요. 그래서 문제를 보시게 되면 그 피해자가
해외로 유학을 가려고 했었던 그런 부분인데 이 사고로 인해서 화상을 입었고 화상 치료를 받고 있는 부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유학을 가지 못하고 취소되었다는 그런 내용들이었고요. 그러면 이자가 내가 이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한 부분들 너에게 청구하겠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이 인정이 되느냐. 우리가 특별한 손해는 사고 당시에 그 부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이 된다라고 하였는데 결국 이 부분이 인정되기는 쉽지가 않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논리적으로 쓰셨으면 되는 부분들인 거고요. 제조물 배상 책임보험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조업자 면책 사유는 우리가 법에서 정해져 있는 내용들이었어요. 그래서 보시게 되면 제조업자가 해당 제조물을 공급하지 아니었던 사실을 자기가 입증한 경우나 아니면 그 해당 제조물을 공급할 당시에 그때에 대한 부분들에서는 결함이 없었던 부분들인 거죠. 그때는 이런 부분들이 결함으로 인정되지 않거나 알 수 없었던 그런 부분들을 뭐 입증한다든지 기타 등등 결국 답안의 이제 내용들에 대한 사유를 좀 적어주셨으면 되는 부분들이었어요. 사실 이번에 44의 문제가 결코 쉽지 않은 문제였고 여러분들께 그런 총평을 좀 설명을 드렸을 때도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 역대급 문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말 여러분들께서 시험 문제 받아보셨을 때 많이 당황을 하셨을 거라고 물론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이제 여러분들께서 그 결과에 대한 부분들을 아직 모르는 거고 남은 기간 동안 여러분들이 당락에 대한 부분들에 대해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모두 다 동일한 조건의 그런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좀 마음 편히 가지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만약 이제 시험을 대비해서 이 혹시 강의를 듣는 이제 분이 계시다고 하면 향후에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할 것인지에 대한 또 대비도 될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께서 좀 긍정적으로 좀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44회 문제 푸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